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에 나가 있는 총선 유랑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기자, 유승민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했습니까? 아닙니다. 유승민 의원은 현 시각까지 탈당계를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당원 규정에 따르면 탈당계가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그때부터 당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됩니다. 이 때문에 탈당 신고서가 접수된 바로 그 순간이 유승민 의원의 무소속 전환 시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유승민 의원의 탈당은 예견된 바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대구시당에 늦어도 23일인 오늘 탈당계를 제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이번 선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내일이죠. 24일엔 당적을 바꿔 출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승민 의원은 지난 16일부터 오늘 오후에 모친을 방문하기 전까지 8일 동안 취재진을 피해 종적을 감췄는데요. 그러나 오늘 오후 3시경에 입장 발표를 예견한 듯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을 향해서 오늘 중엔 말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바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 지도부와 공관위의 결정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를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유승민 고사작전을 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고사작전이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새누리당의 첫 공천 발표가 지난 3월 4일에 시작됐습니다. 이후에 지난 15일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이곳 대구 동구를 제외하고 대구의 모든 지역에 대한 경선 및 공천 여부가 발표됐습니다. 문제는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이 발표된 어젯밤 늦게까지도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 발표 여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때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간 논의를 많이 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 최종 결정을 미뤄왔는데요. 동시에 유승민 공천 배제를 정해놓은 듯이 유승민 의원 스스로 결정하는 게 도리라는 말로 자진 탈당을 강요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왔습니다. 이 때문에 유승민 의원을 공천 배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당 안팎의 역풍 때문에 새누리당 공관위가 일부러 시간 끌기를 하면서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고사작전을 펼친 것 아니냐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무소속 출마가 기정사실처럼 보이는데 대구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 판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와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한 움직임은 이미 좀 일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유승민계로 불리는 현역 의원들의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현역 중엔 대구 북구갑의 권은희 의원이 지난 20일이죠. 이미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지역구를 맞대고 있는 대구 동구갑의 류성걸 의원과 마찬가지로 진박에 밀려서 공천 탈락한 대구 중남구의 김희국 의원도 탈당 선언 후 무소속 출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정무특보까지 지낸 3선의 대구 수성을의 주호영 의원 역시 오늘 오전에 탈당을 선언하고 무소속 출마를 밝혔습니다. 일단 눈여겨볼 점은 무소속 출마가 대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은평을의 이재호 의원, 경기 성남 분당갑의 이종훈 의원, 인천 강화의 안상수 의원, 그리고 경남 밀양의 조혜진 의원 등이 무소속 출마를 현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새누리당이 탈당하거나 예고한 이러한 무소속 현역 의원들이 이번 총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여부입니다. 이 점이 이번 총선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동구 유승민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투표의 힘 김종훈이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이게 폭탄 돌리기잖아요, 결국은. 네. 공관위 또 최고위, 새누리당 최고위 공관위가 유승민 의원 관련해서 서로 폭탄을 안고서 서로 이게 떠넘기는 이런 양상인데, 먼저 홍 소장님, 이런 유승민 의원의 공천 문제가 여론이나 아니면 지지도에 영향을 좀 미쳤습니까? 정당 지지도에도 예. 영향을 미칠 거고 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예. 당사자인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를 했을 때의 지지도에도 다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예. 이제 지금 아직은 최종
지금 결정이 안 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결정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방향과 강도가 이제 달라지면서 예. 어떻게 표출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죠. 예. 김성수 평론가님, 이거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선택의 여지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초이스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탈당을 하거나 예. 출마를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본인이 보실 때 예. 그럼 유승민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실 걸로 예측이 되세요? 탈당을 하고 저는 예. 선거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물론, 예. 무소속으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예. 그러려면 대권이라는 꿈을 꿔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대권의 꿈을 꾸기에는요, 지금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큰 꿈을 꾼다고 해도 지금 당장 친박계의 주기기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 지금 친박들이 왜 그 탈락을 안 시키고 있냐면 예. 지금 이미 수도권에서 특히 서초랑 강남을 보면은요, 제가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바닥 정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요, 친박들의 당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왜 들러리를 서야 되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보수층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예. 우리가 그 새누리당을 찍었던 것은 합리적으로 그 경제 중심으로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 새누리당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찍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꼴을 보면 그야말로 박근혜의 당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비례대표 나온 거 보고 굉장히 낙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 형편없는 이거는 친박 리스트, 동호회 무슨 리스트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에 무슨 전문성이 있으며 여기에 무슨 정말 새로운 미래 비전을 갖다 꿈꾸는 게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이거는 실제로 새누리 당원께서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강남과 서초에서는 지금 이혜은 의원이 조윤선 의원을 꺾고 경선에서 승리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친박계 의원들이 강남 서초 그 벨트, 송파, 심지어 송파에서도 다 낙마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지금 만약에 유승민을 찍어내기를 해서 낙천을 시켰다 그랬으면 그게 폭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겠고요. 그 폭발을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다가 먼저 유승민이 나가주면은 봐라, 쟤는 배신의 정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승민이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욕들도 못하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심지어는 홍문종 의원이 이런 그 친박계 의원들이 방송에 돌아가면서 나가라고 했는데 왜 안 나가는지 모르겠다. 나가는 게 영광스럽게 나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안 나가면서 마지막까지 이 희생자로서의 이미지를 유승민 의원에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결과적으로 그 찍어내기를 못하고 있는 것은 그런 여파들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8시, 9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 상태에서 거의 자정 가까운 상태에서 결국은 탈당계를 내면서 뭐 눈물을 흘리는 모습 이런 걸 보였다. 그러면은 수도권의 민심과 대구의 민심은 출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홍 소장님도 여론조사 뭐 추이를 이렇게 쭉 보시고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김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저런 형태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이 강남 지역이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새누리당 지지층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십니까? 수도권과 대구 지역의 여론 영향력 파장은 조금씩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대구 쪽은 무소속 만약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면 무소속 연대로 해서 큰 정서적인 큰 어떤 그 반감으로서 크게 이렇게 작동이 될 테고요. 반면 수도권은 이제 그거다 보다는 좀 제가 볼 때는 제한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서 실제 저거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미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수 혁신, 보수 개혁을 기대했던 층들은 이미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많이 떨어져 나가고 실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은 정서적, 감성적 지지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으로 인해서 이 분열 또는 이반이 크지가 않을 뿐더러 때에 따라서는 그 내부에서는 더 큰 뭐라고 해야 되나 결속력의 어떤 동인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은 일정 부분 이제 그 외연이 줄어들기는 해도 생각만큼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 평론가님, 아까 비례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말씀하신 건 박근혜 뭐 친목회 비슷하게 이렇게 구성돼 있다.
오늘 이제 어쨌든 논란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비례대표를 거의 확정을 지었습니다. 예. 김종인 대표가 2번으로 가시는 걸로 하고 박경미 교수도 그냥 1번에 남아있는 걸로 되고 예. 박경미 교수 같은 경우는 표절 의혹이 있었었고요. 본인은 이제 그게 해결됐다고 다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면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명단은 감동을 줄 수 있나요? 전혀 국민들한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지금 현재 주요 한 3당,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다 얼마나 그 정치가 비루하고 탐욕스러운 것인가를 서로 경쟁하는 듯한 그런 리스트 같아요. 예. 그나마 저는 내용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제일 그나마 예.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 차례 내용을 겪으면서 실제로 각 계층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 자기 영역 내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 좀 들어갔거든요. 네. 물론 그분들이 당선권 안에 몇 분 안 계시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에서도 실제로 지금 전문 배치했다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 그룹들을 보면 지금 사실 국민의당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5석, 6석 정도거든요. 네, 네. 그럼 5, 6번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거기 안에 대부분 사실은 안철수 대표와 가까운 네. 정치인들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그런데 새누리당은 보면은 지금 대략 한 뭐 넉넉히 잡으면 한 20명까지 20번까지는 이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1번서부터 20번까지 면모를 보면 뭐 청와대에서 비서했다는 사람 뭐 청년 대표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뭐 무슨 정책에 나왔다 그러면 그걸 열심히 그 우리 새칭 빨아주던 네. 그런 것도 NGO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부에서 뭐를 이렇게 정책을 떨어주면 그거를 갖다가 그냥 막 선전해주는 일종의 기동대, 청년 보위대 같은 그런 NGO의 대표가 7번에 가 있질 않나 국정교과서를 하면서 온갖 비논리로 그 분노의 그런 대립의 그런 어떤 구조들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9번에 가 있질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쭉 그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기서는 실력이 있어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 부분이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실제로 국회의원은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 비례대표에는 신의진 의원 같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뭐 의료계의 정통한 그 분이고 실제로 그 계속적인 그런 연구 성과들이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포진했는가 새 당에서도 다 공이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특히나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분명히 새누리당은 장애인이 2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분은 사실은 군인이시거든요. 네. 군 안보와 관련된 전문가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장애인 감수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들을 다 리스트를 보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세 당에. 그리고 여성에 대한 그 어떤 공천 같은 경우도 새누리당이 60% 약속을 했었는데 비례대표에서 네. 그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15번과 16번의 순서를 살짝 바꿔놓으면서 네. 여성에 대해서 여성 청년을 갖다 더 밀어냈어요. 네.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은 여성에 대한 배려들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청년에 대한 배려가 어딘지 나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회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냥 계파의 어떤 거두의 이해에 관련된 그런 비례대표 명단이라면 이걸 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야 내가 가서 이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찍어보자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또 홍수님 그 여론조사가 사실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기사의 주요 면을 차지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표집의 오류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샘플링 하느냐의 뭐 차이일 수도 있고 문제를 어떻게 질문을 했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이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정보만을 끄집어내서 그걸 강조해서 보도하는 그런 보도 태도는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실제 저희들도 많이 당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한 지역 또는 전국 조사를 했을 때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대통령 지지도, 정당 지지도, 후보 지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도 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순위만 바뀌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순위도 중요하지만은 그 각각의 지지층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현재 새누리당 지지도가
민주가 있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런 어쨌든 정당이 있고 그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무당층을 거의 지금은 보지를 않는데 만에 하나 무당층이 30% 40%라고 나오면은 현 제도권 정당이 제대로 정당으로서의 역할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뭐가면은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국민들이 요구를 한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 조사들을 보면은 무당층이 거의 지금 소멸된 국면으로 나옵니다. 그는 조사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녹음으로 하는 ALS 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직접 그거는 전화 조선 면접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무당층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 이런 층에 있어서는 굉장한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뭐 그거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조사되느냐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하느냐는 정치판에서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선거 상황에서 A 후보와 B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50%고 부동층이 아직 결정하지 못하겠다는 층이 50%고 나온다면 A 후보와 B 후보는 서로 멱살잡이를 할 것이 아니라 상대표를 빼앗으려고 할 게 아니라 표심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50표의 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책 인물 대결로 갑니다. 그렇죠. 반면 동일한 조사인데 A 후보, B 후보 지지층이 한 60, 70%, 70, 80% 되고 잘 모르겠다는 게 1, 20%밖에 없다. 부동층이 1, 20%밖에 없다고 나오면은 A, B 후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동층 잡아갖고 못 이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 표를 빼앗아야 되겠죠. 선거판이 완전히 이전 투구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가 이게 다르다는 정도뿐만 아니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치 문화나 이 선거 상황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조사 방법론상으로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뭐 다른 문제도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학계 내나 이런 데 대한 그 검증 작업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학계 내에서 또는 언론계에서 제 기억에 한 1990년대 그 당시에는 시민사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떤 그 시민사회에서의 비판적 그 검토도 약화되고 이 그 학계 내에서도 이런 데 대한 연구나 이런 데 대한 입장 표명을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다 보니 조사 방법론은 자기 논리대로 그냥 자기 방식대로 나와서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집약해 주거나 사회를 이 집약해 주고 사회를 이게 조화롭게 해 주는 게 아니고 사회를 오히려 지금 대립 분열로 구도로 가게 만드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학자들도 사실 예전에는 선거 관련해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 거의 안 해요. 거의 대부분 무슨 연구하냐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론들 있잖아요. Q 방법론이니 뭐 이런 방법 써가지고 논문 만들어내는데 집중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 이런 부분에서 연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케팅 조사와 달리 사회 여론조사는 더더욱이나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연구 윤리 문제가 들어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사실상 여론조사지만 사회적 공개적 성격이 있습니다. 언론과 유사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익적인 관점에서 여론조사 방법은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재호, 뭐 또 이종훈, 조혜진, 안상수 의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혹시 이렇게 연합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유승민 의원의 탈당과도 연계가 돼야 되겠지만 뭐 예를 들면 비박 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소속 연대 이렇게 예를 들면 공천 학살 당한 사람들의 어떤 모임 이런 모임이 이게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선거를 좌우하는 게 물론 인물이 있고 정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바람이라고 하는 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프레임들을 만들어내고 그 프레임들을 갖다가 보다 도드라져 보이게끔 만드는 하나의 그 거대한 흐름과 같은 것인데 그런 흐름들을 이번 선거에서 만들 수 있는 그 영역이 어디 있는가. 지금 보십시오. 이번 선거는 진짜 정책이 실종돼 있는 선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프레임도 잘 맞서질 않아요. 자꾸 뭔가 프레임을 세울까 하면은 그냥 그 내부에서 와장창 깨지고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총선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번 선거는 경제 선거고 예. 그리고 경제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런 정책들을 제대로 내놓는 그 정당이 유리할 거라고 봤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여권 발로 이루어져 있는 공천에 있어서의 이상한 꼼수 그런 꼼수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번진 거예요. 야권으로까지 다 번지면서 이게 그 전체적으로 공천에서 누가 되느냐 마느냐 이게 모든 이슈를 다 잠식해 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이 상황 속에서는 프레임을 만들고 바람을 일으키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바람이 있다면 유승민 바람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유승민은 가장 수혜를 입은 사람이 그렇죠.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면에서는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바람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소속 연대라는 거죠. 네. 이전에 친박연대가 그랬듯이 이 공천의 학살도 강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친박계의 준동도 막을 수가 있고 어차피 총선 이후에 저쪽으로 들어가게 될 거 아닙니까? 네. 뭐 완전히 따로 나와서 따로 당 차리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예. 거기는 대부분 친박들이 다 모든 걸 장악한 상황이 될 거예요. 예. 실제로 지금 구성을 보면 100이 있다면 80 정도를 친박이 가져간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면 뭉쳐서 들어가야죠. 들어갈 때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일정한 연대로 뭉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예. 유승민 의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 유승민 의원이 제대로 나와서 깃발을 들어준다면 응집력이 생길 텐데 네. 그 응집력이 지금까지 생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호 의원도 장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만약에 무소속 연대가 결성이 되고 유승민 의원이 깃발을 들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의 선거가 치러진다면 굉장히 재미난 그런 관전 포인트들이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새누리당 지지층 중에서 네. 합리적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선거를 하지 않거나 무소속을 찍거나. 네. 그리고 그 고정층이라고 하는 그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고정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여전히 그 새누리당과 박근혜 그 주변 분들을 갖다 찍겠지만 그렇게 여권이 갈려짐으로 인해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막판이라도 후보들끼리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또 야권에서의 어떤 새로운 그런 계기들이 20일 안에 또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선거가 오리무중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홍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그 예전에 이제 본인이 조사한 여러 가지 조사들 또 그 연구소에서 하신 조사들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총선 돌입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와 총선 들어가서 공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논란이 되면서 지지도에 차이가 있었는지 또 이것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 좀 예측을 해주시겠어요, 소장님? 뭐 박 대통령 예. 임기 중에 총선이 예. 지금 처음이니까 과거는 예. 어릴 거고. 근데 총선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인 국정 그 뭐 지지도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지금 부분은, 예. 총선 전 예. 지금 공천 전 예, 지금까지 공천 오기 전에 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 예. 새누리당의 지지도도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제한적이라는 표현을 한 게 그거예요. 예. 그래서 분명히 떨어지는 거는 맞는데 이것이 큰 폭의 하락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 예, 예.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런 이유가 이 취임 초에 예. 계획적, 혁신적, 합리적인 보수층들의 대통령 지지를 했던 그 층들이 집권 초기에 많이 이탈을 했다는 거죠. 예.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 세력이 다시 뭉쳐지겠죠. 예.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바람을 일으킨다면 그 세력을 다시 결집을 하고 대구는 조금 정서가 다릅니다. 예. 거기는 뭐가 하면은 현 집권 공천에 대한 집단적 반발이 뭉쳐서 커질 것 같습니다. 거기는 지금 보니까 약간 요즘 이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좀 적어볼 수 있는데 예. 대통령보다도 이한국, 예. 최경환 의원에 대한 반감이 점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면은 그것이 더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현재 대통령과 정당 지지도의 하락은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은 급격한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유승민 의원이 이제 최종 지금 뭐 저는 이걸 실험판에 그냥 밀어내기 지금 게임을 하는 건데 유승민 의원은 이 게임 실험장 밖으로 밀려나려고 하지 않는 거고 새누리당은 당선되고 안 되고 떠나서 당을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제 새누리당은 의원이 돼도 별 저게 두렵지 않다는 거죠. 무소속으로 나가 되는 거는 그런 의식도 있죠. 근데 일단 얘기는 안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집권 싸움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서 마무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대통령과 대통령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에 추가로 영향을 미칠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